자, 어제 보험 관련 용어는 공부를 했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면요, 오늘 하는 거는 제가 오늘 190조까지 정리를 할 건데 뭐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 상품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시 나오거든요. 용어들이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험은 이 용어가 쓸데없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야도 있어 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쓸데없이 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생명보험이라고 나오는데 1번 보세요. 이 용어는 되게 기본입니다. 기본.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 그러니까 계약의 대상입니다. 계약의 대상. 보험자라고 나오죠. 자, 보험자 밑에다 몇 줄 치세요. 뭐 있습니까? 보험회사. 보험자는 누구다? 아, 잠깐만. 이거 앞에 이거 안 했구나. 쏘리. 183조.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거 하고 가야지. 자, 나오죠.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의 의 및 개요. 보험의 의. 여러분들이 사실 뭐 요즘에 그 광고도 많이 나오죠. 특히 뭐 암보험에 관련된 거. 뭐 암보험을 왜 망설이십니까? 그러면서 손범수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 있죠, 광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돈 아깝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뭘 받을 수 있어? 환급형 상품을 선택하면 물론 그 돈을 다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원래는 돈에는 항상 뭐가 붙게 마련이에요? 이자가 붙죠. 근데 만기 환급형 상품을 선택해도 그렇게 이자가 많이 안 붙어요. 거의 원금 정도만 찾는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회비용이 크잖아요. 그 돈을 만약에 은행이라든가 뭐 우리가 배웠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했었으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깝단 말이죠. 근데 보험을 그렇게 생각하면 보험을 못 들어. 여러분들이 우쨌거나 저쨌거나 보험을 들었으면 이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돼? 위험보장. 이것만 챙길 수 있어도 보험 든 거는 여러분들 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뭐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뭐 증권회사도 있고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뭐 지인들이 꽤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사에 일하는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참 재밌대.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대. 뭐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갑자기 돈이 급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까지 잘 넣어놨던 보험을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해가지고 급하면 이제 돈을 그 돈이라도 깨가지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변의 고객들 중에서 정말 돈이 급해가지고, 물론 뭐 약관대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배웠습니다. 약관대출. 약관대출 받으면 자기 낸 보험금의 80%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저렴한 이율로. 근데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보험을 해약해서 해약 환급금을 받아서 급한 걸 밀어 넣는 거야. 그래서 한숨 돌렸다 싶은데 갑자기 덜컥 뭐가 찾아온다? 병이 찾아오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꽤 된대요, 꽤. 뭐 평상시 뭐 팔팔하고 막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뭐 암보험이고 건강보험이고 뭐고 종신보험이고 다 해약해가지고 해지해가지고 뭐 급한 돈 있는 거 급한 거 메꿔놨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뭐 암 걸린다, 암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덜컥 사망해버린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꽤 된답니다. 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이란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체국 가시면 보험 상품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 보험의 성격을 설명해 주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뭐를 보장해 준다? 위험 보장의 성격.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안심되잖아요, 사람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란 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준다? 보호해주는 역할. 이게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된다? 뭐 당연히 지금 이제 공부해서 점수 따면 되는 거고, 나중에 우체국 가시게 되면 고객한테 이제 보험 상품 팔 때도 고객님 당장 보험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보험료 납부함으로 해서 고객님이 어떻게 된다? 위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보험 상품 팔 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오죠? 보험의 의. 일상생활에는 예측할 수 없고 위험 발생적인 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성립된 제도가 뭐라고요? 보험이죠. 되겠죠? 이러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보험이다. 즉 뭐를 보장해준다?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 이게 뭐다? 보험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이름을 보면 어느 게 생명보험회사인지 손해보험회사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뭐 삼성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하여튼 삼성 얘들은 안 하는 게 없지. 은행 빼고는 금융기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대표적인 보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죠. 말 그대로 삼성생명은 뭐예요? 생명보험회사고요. 삼성화재는 뭐예요? 손해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이런 건 어디 넣습니까? 삼성화재에다 넣죠.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종신보험 이런 건 어디다 넣습니까? 삼성생명에다 넣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사 이름만 봐도 이게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인지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동부화재도 뭐 대표적인 보험회사죠. 동부화재 손해보험사죠. 동부생명도 있습니다. 걔는 뭐다? 생명보험회사죠.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죠. 생명보험은 뭐를 담보로 보험을 계약한다? 생사. 주로 사람의 생사에 관련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 많은 사람이 모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소액의 분담금, 보험료를 모아서 뭐를 만들어 놓는다? 공동준비재산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뭐라고? 생명보험. 생명보험 어디?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보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효과다? 상호부조의 효과예요. 상호부조. 서로 돈을 모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원리는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사람이 뭐 다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아프게 되면 뭐 한다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 보험금 계산하고 일하는 게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통계 싸움이에요. 통계 싸움. 엄청나게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요. 이거 보험 상품 잘못 설계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뭐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는 건 물론이고요. 당연히 그 보험 상품 설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잘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을 설계할 리는 없습니다. 보험 상품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다고? 생명보험의 역사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고대 아주 옛날이죠. 천재지변 등에 대한 손해, 여행 중 도난이나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 이게 언제 있었다고? 기원전 1000년, BC 1000년 이스라엘의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은 국가의 주된 재원 조달 사업인 해상무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상무역에 대한 과세,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해난을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보험이라 보시면 되겠죠. 아주 보험은 역사가 깊다는 거예요. 그냥 보자. 그냥 뭐 이게 다 외우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가 됐네요. 중세. 미들에이지, 중세. 역시 여기도 언제입니까? 항해 도중에 일어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제제도가 있었군요. 13, 14세기 유럽에서는 생명보험의 사상적 기원이라고 하는 뭐라고? 길드. 여러분들 요즘 게임하면 길드 많이 나오죠? 동업자 조합. 제도가 상호 부조의 목적으로 동업자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달. 그 후 길드와 유사한 기능을 더욱 전문화한 보호구조제도가 유럽 각국에서 발달. 오늘날 생명보험 발달에 커다란 기여. 자, 그러다가 이제 나오죠. 근대사회가 됩니다. 근대 생명보험의 발생. 누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틴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나오죠. 1689년 이탈리아의 로렌조 톤티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건의한 공채 모집 방법이 받아들여져 성공한 사례. 그 후 여러 차례 실시되었지만 연금률이나 연령 적용에 대한 과학성의 결여. 지금 제가 아까 전에 통계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보험은 이건 진짜 통계 싸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 상품이 설계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만큼 뭐 사회과학이라든가 통계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성은 결여될 수밖에 없었죠. 결여로 1763년 금지령을 내리고 1770년 기존의 톤틴연금 제도는 보통 생명보험으로 전환. 톤틴연금이라 할 건 이 제도는 생명보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연금제도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톤틴연금이 어떻게 된다? 지금 뭐 생명보험, 연금보험의 시초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 서양 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나오죠.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역사 이런 거는 이제 뭐야, 뭐 한국사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조금씩 뭐 그렇게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자 볼까요?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네. 원강법사. 여러분 원강법사 들어보셨죠? 세속 5개. 원강법사에 의해서 시작된 고찰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보란 게 이제 이쪽이 뭡니까? 상호부조의 성격입니다. 서로 돈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 이게 보입니다. 보. 고찰보라는 제도가 있어 빈민구제 활용. 이후 유사한 창제도가, 이 창자는 뭐 이 창고할 때 창고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어떻게 된다? 빈민구제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진대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게 다 뭡니까? 일종의 보험과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나오죠. 신라시대의 각종 보와 유사한 제도가 실시, 비슷한 기능 수행. 조선시대에는 주로 관혼상제의 부담을 덜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고? 개. 지금도 개는 많이 하고 계시죠. 목돈 필요할 때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내놓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다음 순서가 되면 내가 돈 받아가는 거. 이 개도 일종의 뭐라 보시면 된다? 일종의 보험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서로 경비를 부담해서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요. 시대별로 그 이름은 다르나 주로 구휼, 질병, 장례, 혼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무슨 제도? 상호부조. 상호부조가 뭡니까? 서로 돈을 내서 도와준다. 상호부조. 여러분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갈 때 부조금 내죠. 부조금. 그 부조입니다.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나오네.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 여러분들 뭐 한국사 시간에 배울 겁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 1921년 한상용 등이 최초의 생명보험회사인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설립. 이후 46년부터 59년 중 6개 생명보험회사가 차례로 설립되었지만 정치 경제 불안정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60년대 이 당시가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던 데죠. 무역이 되게 활발했었죠. 수출 중심, 지금도 활발하고, 수출 중심 경제 기반으로 인한 뭐라? 해상보험. 뭐 물건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된다? 뭐 배가 뒤집어져서 넘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 해상보험. 해상보험이 70년대는 60년대는 해상보험 중심이었고 70년대는 뭐라고요? 이 당시 우리나라 뭡니까?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할 때죠.
이때 뭐 저축 붐이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 저축 증대 정책에 따른 저축성 보험이 성장. 80년대, 90년대 이때 우리 생활 수준 상당히 높아졌죠. 자동차도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 다음에 뭐야? 일반 가격성 보험이 성장하였다.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이란 상품도요. 보험이란 금융상품도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함께 움직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팔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보험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체국보험. 우리가 이제 뭐 근무할 우체국보험이죠. 우체국보험은 29년 5월에 제정된 조선 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 최신국이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을 시판하기 시작, 이후 52년 12월 국민생명보호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식 명칭이었던 간이생명보험이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 취급상품도 생명보험 4종, 종신, 양로, 교육, 질병, 연금보험 4종, 즉시연금, 양로연금, 근로연금, 학자연금으로 확대되어 사업이 계속 뭐 되고 있다? 지속 발전하고 있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이렇게 한 번만 봐주시면 뭐 이렇게 출제될 확률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제 했던 보험 관련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생명보험 계약 관계자. 이 표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묶어가지고 별표 딱 해놓으십시오. 보험자 밑에다 요거 밑줄 쳐. 보험자가 뭡니까? 보험회사. 보험자가 뭐라고요? 보험회사. 되겠죠? 그럼 보험회사는 무슨 의무가 있다?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보험자가 뭐라고요? 보험회사. 되겠죠? 그냥 보험회사라 해주면 좋을 건데 꼭 이놈들은 보험자 이런 표현 씁니다. 다음 2번 뭐가 나온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말 그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당사자 밑에 나오죠.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보험자와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죠. 나오죠.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되겠죠? 다음 뭐가 있다고?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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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뭡니까?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밑에 나오죠?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시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뭐가 지급된다? 보험금이 지급되죠. 되겠죠?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래 함부로 죽고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다치고 그래도 안 되고요. 되겠습니까? 피보험자,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뭐가 있어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뭐하는 사람? 청구 수령하는 사람. 나오죠? 보험 지급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 보험 수익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면요, 요즘에 뭐 선전 많이 하는 암보험 이런 거 있죠. 암보험. 예를 들어서 자, 뭐 우체국도 암보험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많습니다. 뭐 치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우체국도. 뭐 치아보험으로 할까요? 치아보험.
치아보험. 우체국도 치아보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우체국 좀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우체국에 뭐 있는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우체국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죠. 어차피 우체국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 가셔가지고 분위기도 좀 느끼시고요. 무슨 상품 파는가 이렇게 구경도 좀 하시고요. 그럼 공부하기 유리할 거예요. 가보세요. 또 한 번씩 가요. 그래가지고 휴지도 받아오고 상담받고 이러면 휴지도 주고 그러거든요. 자, 치아보험을 누가 가입한다? 자, 제가 가입합시다. 제가 가입. 자, 제가 가입. 자, 제가 가입합니다. 일단은 보험자는 누가 됩니까? 우체국이 되죠. 되겠죠? 제가 제 치아를 담보로 가입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피보험자가 되죠. 제가 계약했어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보험 계약자가 되죠. 제가 이빨 아프고 치료받으면 제가 보험금 받아요. 뭐가 돼요? 보험 수익자가 되죠. 이해되죠? 쓸데없이 용어 때문에 그래. 용어만 하면 정말 쉽습니다. 다음에 제가 제 명의로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종신보험 그러면 이제 사망하면 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장자산이라 부르죠. 반드시 이건 챙겨주겠다. 보장자산. 제가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보험계약자 저죠. 제가 죽으면 돈이 나와요. 제가 피보험자죠. 근데 저는 죽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죠. 그럼 수익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제 가족이 되겠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험 상품을 하나 생각하셔가지고 사실 이거요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오늘 뉴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금융상품 할 때 뭐 펀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죠. 주가지수 연동상품 이런 거 있었죠. 보험, 금융상품 가입자 중에서 펀드 상품에 가입한 10명 중 9명이 본인의 펀드에 어느 쪽에 투자되는가, 어느 주식에 투자되는지, 어느 채권에 투자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야.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물론 우체국 가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셌습니다. 셌습니다. 자, 이게 계약 관계자는 뭐 4가지 있다는 거 용어 반드시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나오죠. 보험 계약의 요소. 자,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 이 보험 대상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뭐야? 피보험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피보험자.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 나오죠?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예를 들면 내가 다친다. 다치면 돈 받는 거.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생명보험에서는 주로 뭐가 된다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죽거나 제가 다쳤습니다. 그럼 이 보험 피보험자 보험 목적물은 뭐를 뭐를 가르쳐준다? 보험자,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죠. 만약에 죽으면 얼마, 다치면 얼마, 딱 정해져 있죠. 범위와 한계. 되겠죠? 자,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 대상은 뭐라고? 피보험자의 생명 및 신체,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2번째 뭐가 있다고?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회사, 보험자는 뭐를 지급해야 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나오죠?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되죠. 근데 무조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 계약에 맞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는 그 보험 계약서에 첨부된 약관을 어떻게 된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3번째, 보험금. 보험금은 뭐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하는 거?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다음 뭐가 있습니까? 보험기간. 얼마만큼 보장해 주는가? 보험에 의해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 그러니까 초회 보험료, 1회 보험료가 들어왔을 때부터 뭐합니까? 보험기간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상법 규정은 요런데 뭐 좀 그 예외적인 사안도 있긴 있습니다. 보험금이 뭐 입금되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예외적인 경우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험료가 있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보험자, 보험회사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 보험료.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되겠습니까? 계약은 해제 혹은 해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을 가입했으면 절대 보험료는 늦추거나 혹은 보험을 해제나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다음에 나오죠. 6번째. 보험료 납입기간. 여러분들 이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하고 연결시켜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오죠. 보험료 납입을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다른 말로 보장기간, 같은 말입니다.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기간, 보장기간 전기간에 거쳐서 납부하는 보험을 뭐라 부른다? 전기납. 만약에 30년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단 말이야.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10년) 납, (30년) 만기.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10년 납은 뭐야? 보험료 납입기간이야. 10년만 보험료 내면 30년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10년 처음에 낼 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은 뭐랑 일치해?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 일치하지. 그러고 나는데 20년 동안은 보험료 안 내고 보장받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게,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은 거를 말하고 단기납. 되겠죠? 전기납과 단기납.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매년 갱신하시죠? 매년 다시 가입하죠? 요게 뭐야? 전기납이죠? 1년 납부해 놓으면 어떻게 돼? 1년 동안 보장받지? 다음 여러분 운전자 보험 들어보셨죠? 운전자 보험. 그것도 내가 보통 뭡니까? 운전자 보험도 이거는 전기납 있고 단기납 상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료 납부기간과 보장기간 일치하는 상품이 있고요. 보험료를 다 납부해 놓으면 그 뒤에는 그냥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납인지 단기납인지 이거는 유불리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어느 상품이 나한테 유리한지. 되겠죠? 전기납 상품은 보통 보험료를 오래 납부하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기납 상품은 어떻게 되나? 짧게 내고 길게 보장받죠? 짧게 낸다는 건 좋은데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표현 알아두시고요. 전기납과 단기납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보험에 관련된 용어들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나오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상부상조. 아까 전에 제가 상호부조 말씀드렸죠. 서로 돈 모아서 어떻게 된다? 도와주는 거. 이게 상부상조 같은 뜻입니다. 자, 밑에 나오죠.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기본 바탕, 즉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일정 금액을 모금, 공동준비재산 마련,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금액을 지급,
서로 돕는 제도. 상부상조, 상호부조의 성격이죠. 근데 이걸 주목구구식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다. 그럼 도대체 뭐가 과학적이고 뭐가 합리적인지 아셔야겠죠? 그게 뭐라고요? 밑에 나오죠?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이건 아셔야 되죠. 이것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죠.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요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뭐 표현만 어렵게 해놨지 내용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계 쪽인데 10명을 조사한 데이터와 1000명을 조사한 데이터,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10명을 조사한 데이터와 1000명을 조사한 데이터,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요. 어느 게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1000명이 높죠.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자가 많을 대자죠. 많은 숫자를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확률이 높아진다. 오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은 통계예요. 통계. 이거 잘못 계산하고 예측 잘못하면 뭐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이제 싹둑입니다. 자, 나오죠. 측정 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는 원칙.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신뢰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10명 조사한 것보다는 1000명 조사한 게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높다. 당연히 1000명보다는 10,000명이 좋겠죠. 10,000명보다는 10만 명, 100만 명.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신뢰도를 높여가는 거. 이게 뭐의 법칙? 대수의 법칙. 즉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관찰 대상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은 커지게 되는데 이를 뭐라? 대수의 법칙. 그래서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밑에 내용은 그냥 볼까요? 이러한 대수의 법칙은 나오죠.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언젠가는 죽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랑 비슷한 직업을 가진, 나랑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많이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언제쯤 죽을지를 말할 수 있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왜? 예측을 해야지 보험 상품을 설계할 거 아니야. 되겠죠? 언제 죽을지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지만 보험을 팔아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상품을 설계하고 팔아먹니? 이해되죠? 자, 나오잖아요. 보험자, 보험회사가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측이 완전히 어긋나게 된다. 그럼 보험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보험 상품들이 꽤 돼요, 여러분들. 꽤.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보험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본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팔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상품들이 다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런 상품들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이제 보험 쪽에 수업을 하니까 보험 쪽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걔들은 또 이거 다 바삭하게 아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들 또 회사 안에 있다 보면 뭐 상품 새로 출시됐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상품인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품들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스르르 사라진대, 스르르.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는 게 뭐해라, 이거는 정말 좋은 상품이니까 빨리 가입해라. 이거 회사가 지금 내가 봤을 땐 잘못 설계한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상품도 있으면 이제 뭐 형편만 되면 가입해두면 좋은 거죠. 가입해두면 좋은 거죠. 자, 나오잖아.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나오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뭐라 부른다? 사망률. 그럼 여러분들 사망률을 한번 생각해봐. 10대의 사망률과 70대의 사망률 누가 높겠습니까? 70대의 사망률이 높겠죠. 이게 다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10대를 관찰해보고 70대를 관찰해보니까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어디가 사망률이 높더라? 70대가 높더라. 그럼 여러분들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때 10대한테 보험료를 많이 받겠습니까? 70대한테 보험료를 많이 받겠습니까? 70대한테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만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겠죠? 보험회사, 보험자는 병신이 아닙니다. 얘들은 다 통계입니다. 통계.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표가 있죠. 생명표. 생명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오죠? 대수의 법칙에 따라 연령별 생사 잔존 상태, 생존자 수, 사망자 수, 생존율, 평균 여명.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사는가, 그 명이 얼마나,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존 기간이라 보시면 되죠. 얼마나 내가 명이 남아 있는가. 우울하다. 나타낸 표인데 나오지. 생명표는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된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생명표. 국민 혹은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 상황을 작성한 생명표. 그럼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0대는 얼마만큼 죽고 20대는 얼마만큼 죽고 30대는 얼마만큼 죽고 그거를 다 조사해서 어떻게 된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뭐라고요? 국민생명표. 되겠죠? 다음 뭐가 있습니까? 경험생명표. 생명보험회사, 공제조합 등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을 근거로 작성한 생명표. 어떻게 보면 국민생명표보다 경험생명표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가 더 정확한 거는 각 상품 설계할 때마다 성격이 달라요. 국민생명표에 근거해서 만들 때도 있고요. 경험생명표에 근거해서 만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참고하셔야 돼요. 둘 다. 다음에 이제 우체국은 뭘 쓴다고요? 나오죠. 우체국 생명표. 우체국 보험가입자의 실제 사망 현황을 감안해서 작성한 생명표. 그래서 우체국은 이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생명표. 그래서 어떤 생명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보험 보장기간과 가입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 달라져요. 되겠죠? 자,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다? 수지 상등의 원칙. 상등은 서로 같다는 말이죠. 자, 나오죠? 계약자. 선생님이 보험을 계약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개별적으로 보면 수익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내 입장에서는 야, 이거 보험회사가 내 보험료 받아가지고 저것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이 뭐한다? 동일하다. 이게 뭐라고? 수지상등. 밑에 나오잖아. 보험료는 뭐 플러스 뭐야? 보험금 플러스 사업비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험료는 보험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보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해보면 어떻게 된다? 같단 말이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까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200쪽에 보면 200쪽 잠깐 보세요. 200쪽 보험료라고 보이죠? 왼쪽 단락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순보험료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뭘 받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순보험료고요. 보험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뭐야? 부가보험료.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된다고? 보험료와 보험료 총액과 뭐는 보험금은 뭐하게 된다고? 일치하게 된다고. 그게 뭐라고요? 수지 상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즉 보험회사가 뭐 치는 거 아니다? 사기 치는 거 아닙니다.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어디에서 다 관리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다 관리를 해요. 야들이 똑바로 보험사업을 유지하고 있는가, 제대로 뭐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다 관리합니다. 되겠죠?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깊게는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깊게는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또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 우리는 그걸 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험료죠? 자, 보험료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초만 배웁시다. 이게 됐나 중요하다. 됐나 중요하다. 됐나 중요하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씩 밑줄 쳐봐요. 예정 사망률. 예정 사망률. 하나씩 밑줄 쳐봐.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세 개가 있죠. 예정 시리즈.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여기 예정 시리즈다. 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확실하게 뭐는 안 돼요? 예측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정하는,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예측.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겠다. 이게 예정의 의미입니다. 자, 갑시다. 예정 사망률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예정 위험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나오죠? 특정 개인의 수명은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뭐 한다고? 대다수 사람의 일정한 사망 비율을 관찰, 사망, 질병, 장애에 걸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미리 예측,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것이 뭐라고? 예정 사망률, 예정 위험률. 자, 그럼 해볼까요? 예정 사망률이 높아요. 예정 사망률이 높다는 말은 뭐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망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사망률이, 위험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는 내려가겠죠. 나오죠, 밑에.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싸지고 생존보험의 생존시 생존보험에만 보험금을 주는, 이거는 자, 잘 들어요.
이것도 헷갈리지 마. 사망보험은 죽어서 주는 거야. 예정 사망률이 낮으면 사망보험료는 싸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정 사망률이 낮다는 말은 죽을 확률이 낮다는 소리지. 그러면 무슨 보험료는 비싸지겠습니까? 생존시 당신이 뭐 90까지 살면 돈을 줄게요. 이 생존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사망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줄 확률이 떨어지지. 보험금을 줄 확률이 떨어지니까 보험료도 싸게 받으면 되겠지. 근데 이놈이 오래 살잖아. 그러면 생존시 줘야 되는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지지. 내가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 돈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어떻게 된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보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지?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료는 비싸지고 생존보험료는 싸진다. 이해되죠? 사망보험은 뭐예요? 죽으면 돈 주는 거. 생존보험이 뭐예요? 살아있으면 돈 주는 거. 죽었을 때 돈 받는 거랑 살아있을 때 돈 받는 거랑 요게 예정 사망률, 예정 위험률이 다르게 계산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다음 두 번째.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고 그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보험, 뭐 사망보험, 뭐 생존보험,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된다? 사망률이 높게 되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낮죠. 반대로 생존보험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되는 거죠. 맞죠?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뭐는? 사망률은 반대입니다. 왜? 성격이 반대잖아. 죽으면 돈 받는 거랑 살아있으면 돈 받는 거랑 성격이 반대니까 보험료도 반대로 움직이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정이율. 자, 나오죠?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뭐하게 된다고? 적립 운용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보험료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절대 보험금 지급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항상 보험금은 많이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 그 돈을 불려야 되잖아. 굴려야 되잖아. 그게 적립운용이야. 적립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보험료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돈을 굴릴 수가 있죠.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 이 할인율이 뭐라고? 예정이율.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수익률을 높게 봤어. 그러면 나한테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되지. 저것들이 돈을 불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럼 할인을 많이 해주겠니? 적게 해주겠니? 많이 해주겠지. 근데 내가 보험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굴려봐도 지금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뭐 김정은이 뭐 총공격 뭐 미친 소리에 싸고 이러니까 이게 또 예정이율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 할인을 많이 해주겠니? 적게 해주겠니? 적게 해주겠지.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예정이율은 할인율이라니까? 할인을 적게 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지죠.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료를 받아서 잘 불리는 애들 있죠. 잘 불리는 애들. 돈을 잘 불리는 애들. 운용을 잘하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보험료를 적립 운용을 잘하는 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게 유리해요. 왜? 그만큼 보험료는 저렴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역사가 되게 짧거든요.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보통 200년의 역사를 가진,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보험회사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런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가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보험료를 받아서 적립 운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같은 종신보험, 사망보험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1억을 보장해줘요. 1억. 똑같이 1억을 보장해주는데, 뭐 매트라이프의 종신보험과 신한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을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하다? 매트라이프 이런 게 저렴해요. 혜택은 같은데, 보장은 같은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예정 이율의 차이야. 매트라이프는 그만큼 뭐가 자신이 있다? 보험료를 받아서 적립 운영하는데 자신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근데 국내 보험회사는 어떻게 된다고? 자신이 없으니까 할인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것도 잘 생각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보험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험을 판매할 때 혹시 뭐 이런 거 걱정하거든요. 아이고, 나 이 보험 넣어놨는데 갑자기 우체국 망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물어보는 보험 가입자들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들이. 그럼 내 보험료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험료가 날라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보장이 사라지죠. 위험 보장이 사라지게 되죠.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보험금 날라가는 거는 둘째 문제고, 보장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망해도 안심해도 돼. 보험회사가 만약 망하게 되면 즉시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를 해. 왜? 현금이 장난이 아니거든. 보험회사 다 현금 장사잖아. 다른 보험회사가 바로 인수를 다 해버려요. 다음에 혹시나 인수 안 해도 걱정이 안 해도 돼. 보험회사는 또 보험을 들어놔. 보험회사를 보험 들어주는 보험회사가 또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아시아나 항공 미국에서 부시작 했던 거 있죠? 그거 혹시 그러니까 저는 뭐 또 그쪽에 관심 있으니까 또 주의 깊게 들었는데, 그게 하여튼 국내 보험 어딘지 제가 지금 국내 보험회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국내 보험회사에 아시아나 항공이 그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대인 대물에 대한 그런 그 보험을 넣어놨어. 국내 보험회사에. 근데 국내 보험회사는 사실 비행기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럼 어렵잖아.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가 다시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놔. 그래서 보험금은 여러분들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2중 3중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 놨어요. 아시겠죠? 특히 대기업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게 보험 쪽이에요. 왜냐, 어차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 상법상 대기업은 은행업을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대기업이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직종이 보험이야. 그래서 삼성이 삼성생명, 삼성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 엄청난 현금이잖아. 웬만한 은행보다 현금이 더 많은 게 또 삼성 그게 또 특징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뭐 망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우체국은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해주면 되죠. 아, 고객님,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대한민국이 망해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 큰일 나요. 고지의무 소홀하고 뭐 이렇게 거짓 정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망하더라도 보험사가 또 보험사한테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료와 보장은 다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말씀하셔야 돼요. 뭐 대한민국 망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예정사업 비율이라고 있죠. 예정사업 비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돈이 든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상하고 계산해 보험료에 포함시킨다. 보험료 중 이 경비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예정사업 비율. 그러면 예정사업 비율이 낮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적게 받아도 되겠죠. 사업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으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적게 받으면 되겠죠. 근데 예정사업 비율이 높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어떻게 된다? 많이 받아야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기 보면 아까 나오잖아요. 거기 187쪽에 기출이 있잖아요. 기출이. 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예정 사망률이 높아지면 위험보험료는 상승한다. 맞죠? 그만큼 위험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연금보험료는 하락한다. 그렇죠? 할인율이 높아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정 이율은 할인율이라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보험료 할인. 다음 세 번째,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비가 많아진단 말이죠. 그럼 보험료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무슨 보험료야? 순보험료죠.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요거 지금 할 건데 188쪽 봐봐. 보험료의 구성 보이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죠. 예정 사업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뭐가 높아져요? 부가보험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순보험료에는 뭐가 없다? 변동이 없어요. 되겠죠? 다음 4번. 예정 사망률이 낮아지면 생존보험료는 상승한다. 맞죠?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되겠지? 자, 다음에 188조 뭐가 나온다? 보험료의 구성. 아까 전에 간단하게 봤었죠. 이제 좀 자세하게 봅시다. 자세하게. 자, 나오죠. 보험료는 유상계약, 유상. 무상이 아니고 유상. 돈. 유상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금액. 말이 쓸데없이 어렵죠. 보험료 뭐라고?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장받죠.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지. 나중에 보험회사가 그 보험료 갖고 돈을 잘 굴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한테 보험금을 줄 거 아니야. 자, 나오죠.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뭐라 불러요? 영업보험료. 이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되겠죠? 자, 보험료를 뭐라 부른다고? 영업보험료. 같은 말이야. 보험료, 영업보험료 같은 말. 영업보험료는 뭘로?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 되겠죠? 자, 그럼 갑시다. 순보험료는 뭐와 뭘로 구성된다고요? 위험 사망보험료, 사망보험 지급의 재원, 저축적립보험료, 만기됐을 때 주는 재원. 되겠죠? 위험 사망보험료는 뭐라고? 위험이나 사망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돈. 저축적립보험은 뭐라고? 만기가 됐을 때 돌려주는 돈. 되겠죠? 다음 뭐가 있다고요? 부가보험료, 신계약비. 신은 뉴야, 뉴.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돈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신계약비. 유지비, 계약을 유지, 자산 운용할 때 필요한 경비, 유지비. 수금비, 보험료 수금하려면 들어가는 돈. 이건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는데, 수금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보통 보험료 자동이체 하죠. 자동이체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동이체할 때 비용 발생 안 하죠. 우리는 자동이체할 때 우리는 따로 비용 발생 안 하죠. 오히려 우리가 자동이체해주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자동이체하게 되면 보너스 금리 0.1%포인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 금융회사에 뭘 줘야 돼? 수수료를 줘야 돼요. 다음에 제가 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입한 보험료는 아직까지 다 신용카드로 납부돼요. 근데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한 5년 전에 신용카드로 보험금을 자동 납부 못하게 했어요. 왜? 우리 앞에서 배웠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뭘 떼요? 수수료를 떼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통 수수료가 2%, 3%, 4%예요. 그럼 그게 다 어디에 포함돼요? 수금비에 포함되죠.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부가보험료가 올라가죠. 부가보험료가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뭐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영업보험료, 보험료 전체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게 보험회사를 위해서 금지시킨 게 아니고 보험계약자, 우리를 위해서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금융상품들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부하니까 다 뜻이 통하잖아요. 알면 좋다니까요. 자, 보험료 구성,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다음에 나오죠. 밑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가자.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게 뭐라고? 순보험료.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저축보험료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뭐에 따라서 계산한다?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의 기초의 계산. 순보험료는 뭘로 계산한다고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만 기초합니다. 즉 뭐는 기초하지 않아? 예정 사업 비율은 기초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순보험료는 뭐만 기초한다고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만 기초합니다. 왜? 이건 순보험료만 관련된 항목이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순보험료에만 적용되는지는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 그럼 밑에 봐봐. 부가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로 사용되는 보험료. 뭘로 계산한다고? 예정사업 비율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예정사업 비율은 뭐에만 계산돼? 부가보험료에만 계산되는 거란 말이야. 뭐가 있다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그래서 바로 봐봐. 위에 기출 봐봐. 네 번째 봐봐.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전산비로 구분. 예정사업 비율이 아니고 뭐야? 잠깐만. 예정사업 비율 맞는데? 그럼 이게 왜 틀렸을까? 이 전산비가 틀렸네. 전산비가 틀렸네. 그죠? 아까 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죠?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지. 잠깐만, 이게 전산비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산비가 이게 어디에 속하는 항목인가? 전산비가 어디에 해당되는 항목인지 이게 왜 없어? 기출이. 전산비가 이게 잠깐만요. 어디에 속하더라 이게?
드라 이정섭 전산비가 어디에 일단은 저 어디에는 거기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에는 안 속한다 이거 부가보험료는 안 속하는데 잠깐 전산비가 이게 투자 비용에 속하던가 아 이거 어디 전산비가 어디 속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게 틀린 이유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인데 전산비가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이건 제가 찾아올게요. 전산비가 어디에 속하는지. 요게 아마 투자 비용에 속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보험회사가 보험료에다가 뭐는 플러스 시킬 수 없어요. 투자 비용은 플러스 시킬 수가 없습니다. 투자 비용.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 사업, 빌딩 건설하고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과 외적인 그런 투자죠. 외적인 투자는 어디에 포함시킬 수 없다. 보험료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산비가 제가 봤을 땐 투자 비용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찾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어떻게 된다? 틀린 거죠.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순보험료는 뭐에 기초해서 계산한다고요? 예정 사망률과 예정 이율에 기초해서 계산하고요. 부가보험료는 뭐에 기초해서 계산한다고요? 예정 사업 비율에 기초해서 계산한다는 거. 되겠죠?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나와있죠? 봐두시면 되고요. 신계약비, 보상금 및 수당, 보험증서 발행 등 새로운 계약과 관련한 경비. 이게 뭔가 그러면 보험 상품을 하나 보험 상품 파는 분들이 보험을 하나 따면 뭐합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줘야 되죠? 다음에 보험 했으면 보험 증권, 증서 이런 거 발행해야 되죠? 거기에 다 들어가는 비용. 신계약비. 다음 유지비. 계약 유지, 자산 운용에 필요한 경비. 수금비,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 됐죠? 자, 다음에 189쪽에 뭐가 나온다? 책임준비금과 배당금이라고 나옵니다. 책임준비금. 책임지고 돈을 준비해놔야 돼. 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서. 이게 뭐라고요? 책임준비금. 나오죠? 보험회사가 수입이 더 많다고 초과분을 써버리면 나중에 뒤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령에 가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돈 있다고 펑펑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을 뭐라 부른다? 책임준비금.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 되겠죠? 만기보험금. 만기보험금은 뭐죠? 만기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생존보험 이런 게 있죠.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 뒤에 만기가 다가올수록 훨씬 더 보험금을 많이 지출해야 되죠. 그래서 책임준비금도 어떻게 된다? 그만큼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금 당장 무슨 보험상품을 하나 판매해서 수입이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돈 팍팍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언젠가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 된다? 적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 부른다? 책임준비금. 됐죠? 다음에 뭐가 있다? 이익금과 배당. 자, 보험은 장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약하죠. 보통 10년 이상이야. 보험회사는 아까 전에 했었죠. 3대 예정률,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대해서 밑에 나오지.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 고의로 가입해 전체 위험률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어제 배웠던 역선택이죠. 역선택. 만약에 아픈 사람이 고의로 거짓말해서 가입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그 보험 상품을 가입한
다른 가입자도 뭐합니까?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감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보험회사는 항상 역선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어제 그 보험 관련 용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안전, 확실, 유리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보험사업에 쓰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 결산 시 이익이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되겠죠? 그래서 이익금이 언제 발생한다고? 이익금은 3대 예정률과 실제 발생 지급한 이율의 차이에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세 가지가 있죠. 위험률 차이, 이 차이, 비 차이. 이게 다 뭐라고요? 이익금 발생 원인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 배당이라고 불러. 수석님 이거 왜 돌려줘야 되는데요? 돌려줘야지. 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서 번 돈이잖아. 당연히 계약자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당이 있고 무배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당 상품은 보험료가 비싸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반면에 무배당 상품은 어떻게 돼? 배당의 의무가 없죠.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그래서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저렴해. 자, 그럼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위험률 차익. 뭐가 있다고? 예정 사망률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적다. 그러면 그만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겠죠? 그러면 뭐가 남는다? 돈이 남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랑 관련된 거야? 위험률 차익은 뭐랑 관련된 거야? 위험률이죠, 위험률. 예정 위험률과 관련된 거지. 예정 위험률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거죠. 예정 사망률, 예정 위험률보다 실제 사망, 실제 위험이 낮을 때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위험률 차익이죠. 됐죠? 다음, 이 차익. 예정 이율이 예측했던 운용 수익보다 실제 이율에 의한 운용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 차익은 뭐랑 관련된 거? 예정 이율이죠. 실제 했던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예정했던 운용 수익보다 실제 운용 수익이 더 많아. 그럼 돈 당연히 남겠죠. 이 차익은 뭐랑 관련된 거? 예정 이율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에 나오죠. 비차익.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실제 지출한 사업비가 적어. 비차익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되겠지? 딱딱 밑줄 쳐가지고 딱 정리해 두세요. 위험률 차익은 위험률 들어가잖아. 예정 위험률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수익. 이 차익은 이자 들어가잖아. 예정 이율과 발생해서 관련되는 수익. 비차익. 비 들어가잖아. 비. 사업 비율. 예정 사업 비율. 아니 그냥 무작정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해는 했잖아.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익금 발생 근원 세 가지. 위험률 차익, 이 차익, 비 차익 합쳐서 이익금. 예정 위험률과 실제 위험률의 차이, 실제 이율과 예정 이율의 차이, 예정 사업 비율과 실제 사업 비율의 차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익금이 발생했지? 그러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된다고?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거. 그걸 뭐라 부른다고? 배당. 나오죠? 이렇게 발생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제도가 배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현금 지급, 적립, 보험료, 상계 처리. 현금 지급, 말 그대로 뭐한다? 현금으로 주는 거. 적립 방식, 모아두었다가 계약 소멸, 만기, 해약 시, 즉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돌려주는 거. 다음에 보험료, 상계가 퉁치는 거지, 퉁치는 거. 내가 내야 될 보험료를 배당금으로 퉁쳐주는 거. 퉁치는 거 아시죠? 표현이 좀 저속합니까?
보험료 상계. 내가 만약에 배당금을 100만원 받아야 된다. 그럼 그 100만원을 뭘로 대신해주는 거? 보험료로 대신해주는 거. 상계 처리. 그냥 퉁친다 그러면 시켜줘. 자, 근데 나오지? 쌤 아까 얘기했었죠. 단, 이러한 배당은 유배당 상품인 경우만 적용. 무배당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나오잖아. 보험료를 미리 배당금을 감안한 만큼 할인. 아까 다 얘기했잖아. 유배당보다 무배당이 보험료가 싸다고. 됐죠? 일단 여기까지 오늘. 여기 지금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용어 뜻만 아시면 쉽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쨌거나 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용어가 쓸데없이 어려워요. 근데 그 용어만 아시면 그냥 개념은 그냥 해결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은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좀 용어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쪽에 우리 저기 198쪽에 생명보험 용어 해설 나오는 거 있지? 요거를 계속 어떻게 된다고? 반복을 하셔가지고 완전하게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보험 절대 안 어려워요. 되겠죠? 자, 제가 잠깐만 그 아까 전산비는 저게 투자 비용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거 그거는 빨리 찾아가지고 한국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